이 사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지목되는 곳들이 벌써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예상 밖의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 한 곳에는 소름 끼치는 역사의 반복이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한 시장을 처음 발생한 곳으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의 식습관이 아직도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냐는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5G까지 첨단 기술의 중국이라며 자랑하고 포지셔닝하던 중국 당국에게 이 상황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의 사태 대응이 미흡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마저 나오자 중국은 대담하게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전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지난 2003년 사태 당시 명성을 얻은 중국 공정원의 중난산 박사를 내세웠습니다. 중난산 박사는 이번 사태의 발원지는 반드시 중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시에는 새롭고 신박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중국을 심각히 비난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국가는 없었고 중국과 밀접한 WHO에서는 국가나 지명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로 지연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중국으로 가져온 것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립니다. 거기다 미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 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황당한 미국은 즉시 주미 중국 대사를 초치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양제츠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양제츠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해서 상황이 좋아지는데 미국이 먼저 이번 사태에 중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호칭해서 중국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열이 오른 트럼프는 연설문에 해당 명칭을 직접 중국이라고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을 발원지로 규정했고 그건 미국 내에서도 인종주의적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 미군을 모욕하는 발언은 있을 수 없다며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결정타를 터뜨립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알았지만 은폐로 일관해 수백만이 빠져나가 세계 각국이 재앙을 맞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의료 전문가를 보내 중국을 도료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그리고 미국 내 상황이 더 악화되자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과와 책임론으로 뼈를 때립니다. 우리 미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중국에 물어내라고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진 채무를 감면해달라고 강요할 수 있다. 급소를 맞아버린 중국의 황구시보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출연한 가장 달병 같은 제의라는 말을 제목으로 뽑으며 응수했습니다. 오, 걸쭉한 막말의 대명사. 북한 노동신문한테 제목 짓기 과외라도 받았나요? 하지만 미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수뇌부가 말싸움만 하고 있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고 미국 내 반대파에서도 인종차별이라는 강한 비판이 일자 25일 트럼프는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일을 벌이지는 않기로 했다며 다만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미군이 퍼뜨렸다고 비난한 이후에 나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6일 트럼프는 트위터로 방금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대화를 마쳤다. 중국은 많은 것을 겪어왔고 강한 이해를 발전시켰다며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정말 존경한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서로 극딜을 먹이다가 계속 그러면 자기들만 손해라고 판단했는지 한 번에 안면을 싹 바꾼 거죠. 저런 상황 적응력 둘 다 대단합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친중 정치인들이 아직 건재한 이탈리아가 만만해 보였는지 중국 환구시보는 이탈리아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 레무치가 한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내지 11월에 매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한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환구시보는 21일 이탈리아 저명학자 중국에서 발생 전 이탈리아에서 이미 전파라고 보도하고 쿵짝이 잘 맞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퍼나르며 이탈리아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만물 중국 기원설 아니었나요? 이에 당사자인 레무치 소장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24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포글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중국의 것이라며 중국 기자들에게 이탈리아에서 기원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환구시보는 나의 발언을 인용해 대내외 선전용으로 삼고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로서 과학자료가 선전을 위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번 사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지 이탈리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는 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해 북부 지역 제노바항을 필두로 트리에스테, 팔레르모 등 4개 항구를 중국에 개방했고 이탈리아 북부 섬에도
도시 프라토는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아예 중국인 범죄자들은 중국 공안이 들어와 관리를 하는 등 이태리 북부는 중국인들 천지인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혹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트라우마를 자극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700년 만에 거의 비슷한 전개로 소름 돋게 반복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탈리아인인 레무치 소장은 자신의 전공에 관한 역사이니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선조들에게서부터 시작한 유럽의 대사건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사병의 경로가 이번 사건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크림반도, 얼마 전 미모의 검찰총장이 종종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의 주변 지역 정도로 취급되지만, 크림반도는 오랜 기간 흑해의 패권을 좌우하는 지역적 요충지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흑해를 두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13차례 이상의 전쟁을 벌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영국, 오스만, 프랑스, 샤르데나 왕국이 연합한 크림 전쟁이 이곳에서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헌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세기 당시의 크림반도의 남단은 러시아가 아닌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는 통일 이탈리아는 아니었고, 베네치아와 제네바 공화국은 쌍벽을 이루던 지중해의 무역국가였습니다. 제노바는 인근의 코르시카, 샤르데냐 섬은 물론 지중해 동부 에게해를 지나 크림반도 남단까지 세력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파파는 크림반도 제네바 식민지의 중심 도시였지요. 그런데 제노바 공화국의 바로 옆에는 몽골 제국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 바투와 역사상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히는 수부타이가 세운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 루스인들을 지배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부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미국 역사 밀리터리 전문지 암체어에서 세계 역사상 최고의 명장 6위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전쟁 머신입니다. 그의 위로는 1위부터 칭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티무르, 이슬람의 명장 할리드 이븐 알 왈리드, 나폴레옹 뿐입니다. 그 유명한 몽골의 호라즘 침공 당시 알라우딘 무함마드를 카스피해의 외딴 섬으로 몰아넣어 죽게 한 것도 그였고, 돌아가는 길에 전리품이나 좀 더 챙기자며 이러한 러시아 공국들을 쓸어버렸던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총 32개국을 멸망 또는 정복하고 공식 65전 전승을 기록하며 실질적으로 몽골 제국의 영토를 유럽까지 넓힌 장본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투력이 높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수부타이의 킵차크는 막상 칸국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른 종교와 민족에 대해 관대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제노바의 카파 지역도 제노바 상인들이 킵차크의 칸에게서 매입한 땅이었을 만큼 제노바와 킵차크 칸국도 초기에는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의 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다툼으로 무슬림 한 명이 사망한 이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파가 살인 용의자인 기독교인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발발한 전쟁에서 킵차크 칸국이 카파를 점령하기 위해 공성전을 벌이던 1347년 몽골군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를 카파 성안으로 던진 것이 후일 유럽 역사 전체를 바꾼 대참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체가 걸린 병의 발원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으로 알려졌었지만, 최근의 연구로 중국의 서남부 운남 지방의 쥐에게서 많이 발생했던 풍토병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몽골, 크림반도, 제노바를 통해 전파되었고, 이후 1347년 10월 흑해에서 출발한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의 모든 선원들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이후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대의 중국은 현재 영토와 겹치는 원나라는 물론 몽골 제국까지 자기들의 역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죠. 700년 전에는 중국 서남부에서 발원하여 유럽으로의 연결 통로인 몽골 초내기를 경유하여 유럽을 공략하던 중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전파된 것이 정설인데, 그리고 올해 중국이 육상에서는 과거 초내기를 재현하는 일대와 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한다는 일로, 즉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중국에 개방한 이탈리아의 과거와 같은 제노바 항과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이탈리아의 사태가 시작된 것도 소름 돋는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미국의 강력 반발, 만만해 보이던 이탈리아도 안되자 새로운 곳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반발도 찍소리도 못할 대상으로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황구망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는 이 사태가
운석에 의해 지구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견해가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신문들은 한 영국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태가 우주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작년 10월 11일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한 운석이고 그 운석 안에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합니다. 아니, 브롤스타즈 스토리가 왜 현실에? 이 과학자는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찬드라 위크라마싱헤라는 사람으로 현재 버킹엄 천문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주생물학자라고 합니다. 기사는 23일자 러시아 위성통신사를 인용하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생명문제연구소 소장도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으로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크라마싱헤 교수의 추측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시사멘터리는 위크라마싱헤 교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고 1918년 유행성 독감과 소아마비, 광우병을 포함한 지구의 다양한 질병이 외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역시 전문가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학계에서는 외계에서 질병이 온다는 주장은 무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불교 분파와 관계를 맺어 우주와 영생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만 알아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사의 애스트로바이올로지스트 시리즈를 호스팅하는 미국의 천문학자 그레이엄 라우는 천문학 사이트인 스페이스닷컴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런 주장을 반대합니다. 장거리 방사선 방사를 견뎌낼 것 같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생물이 방사선을 피할 수 있다면 운석에 대한 휴면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운석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흥미로운 아이디어이지만 지금 그런 가정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중국 언론도 위크라마싱헤의 이런 주장이 이렇듯 기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지만 중국인들과 세계에 반복적으로 근원지는 어디인가? 중국은 아니다. 미국? 이탈리아? 운석? 이런 식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서 꼭 중국이 근원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그들의 주장이 서서히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WHO가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을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인다면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서구에서 아시아인들이 당하는 사례도 있고 상처와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창 우리나라가 시끄럽던 지난달 말 신천지가 이전부터 중국의 교회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국에서도 꽤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냥 지나간 것. 자산 40조 원, 연매출 29조 원, 항공기 315대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항공사가 한국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이 확정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톱2 항공사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지면서 추후에 이들이 독과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항공요금을 인상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는 외항사 및 저가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 경영진들의 독과점 위치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다며 경영진을 교체해버리는 방안까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실적이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재 경영진을 퇴출할 수 있다 발표했습니다. 저가항공사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대한항공이 출자한 저가항공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비용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에어아시아 다음으로 큰 LCC 항공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에 육박하고 항공기가 59대가 되죠. 한국의 톱2 항공사 메가딜에 전세계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 전문 뉴스 심플플라잉은 대한항공의 라이벌 아시아나를 인수했다. 전세계 10대 항공사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된다 보도했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1조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의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이 낮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며 한진그룹 측의 발언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인구 1억 명 미만의 국가에는 풀서비스 항공사가 한 곳만 있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모두 하나의 풀서비스 항공사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두 개의 풀서비스 항공사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번 아시아나 인수가 완료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주요 혐의를 보시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610억 원 규모의 상속세 포탈, 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 원 상당 부정지급, 약사법 위반, 조세 포탈 의혹, 그리고 조양호의 아내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 가정부, 직원 등 상습 폭행,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해외 명품 및 생활용품 등 밀수입,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은 접시 위에 뜯어지지 않은 땅콩을 발견하자 객실 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경과류는 일부 사람들의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뜯어먹도록 봉지째 나눠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설명했음에도 객실 승무원은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애걸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것도 모자라 기장에 회항을 지시하기까지. 영국의 가디언은 이 사건에 대해 땅콩 분노 사건으로 한국의 항공법 개정 촉구라는 제목과 함께 땅콩 회항 사건을 심도 있게 보도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며 조 부사장의 행동은 대한민국 항공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진일가의 갑질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콩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물컵 갑질인데요. 대한항공 회장 차녀인 조현민 전무가 자사의 광고 제작을 위해 협의하던 중 회의실에서 광고 대행사 담당 팀장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며 상대방 얼굴에 물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협의하던 중 영국에 대한 질문에 광고 대행사 팀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 물컵을 집어던진 이유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함께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부하 직원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자 논란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아시아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기 내에서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손을 잡고 그를 애워싼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침묵하지 말자에서 그간 박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해야 했던 손깍지, 포옹, 달려가 안기기 등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장님을 둘러싸고 서서 이 타이밍에서 A씨가 나와서 회장님께 사랑해요 외치고 와르르 회장님께 달려가세요 교육원에서 그랬었다. 양손 깍지 낄 사람 정하고 울 사람 정하고 헤어지기 전에 붙잡기 연습 및 사진 찍자고 조르기 연습, 모든 기수 승무원들이 저렇게 수료한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담당자 A씨는 대형 여행사 6곳의 중국 패키지 여행 담당자에게 경쟁사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면 아시아나항공 고객사 탈퇴로 간주하고 향후 영업 부진을 특가와 별도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고, 기내식 대란까지 겹치면서 갑질 논란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여행사 및 협력사들의 얼마나 더 심각한 갑질을 할지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단순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돼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항공사 서비스 품질 리서치 기관인 영국의 스카이트랙스는 아시아나항공을 월드베스트 캐빈 스태프, 승무원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92개 이상의 다른 국적을 가진 3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200여 개 항공사 승무원들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서비스 품질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입니다. 탑승 시 승객에 대한 인사, 언어 능숙도, 친절함과 예의, 기내 분위기, 승무원 외모,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세계 최고라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퀀타스 항공 등을 모두 제치고 아시아나항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정성 부문도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1년 동안 가장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한 항공사에 주는 최고 운영 신뢰성상을 아시아나항공에 건넸습니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시아나항공은 정비 신뢰도 부분에서 99.86%를 기록했는데요. 1만 편의 항공기 운항 시 단 14건의 정비 지연건만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항공사 평균이 68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 평균이 47건이나 되는데 아시아나는 고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한항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주관한 2020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여행객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순위 3위에 선정됐고, 에어카고 월드가 주관하는 에어카고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어워드를 수상하며 항공화물 서비스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자산과 매출 규모는 전 세계 7위이지만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합병 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도약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 항공산업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일본의 양대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와 일본항공은 올해 각각 5.5조 원, 2.5조 원씩의 초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사 이후 가장 큰 손실 규모인데요. 결국 전일본 공수는 연말까지 약 100명, 내년 봄까지 약 400명 이상의 직원을 콜센터로 보내 일하게 하거나 계열사의 호텔 접수 업무를 맡길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